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16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07% 상승했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또 이제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은 결국 900포인트 이상으로 치고 나가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피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2600선으로 마무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하는 추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에 목요일 장은 급등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금요일 장은 이제 나스닥 다우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목요일 금요일에 있었던 것들을 살펴보면 수요일에는 이제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조금 이제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 안정감을 주었고요. 목요일에는 이제 PPI 지표입니다. 구매자 물가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그 PPI 지표도 마찬가지 CPI처럼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이제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 안정감을 불어주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이제 금요일 장이 열렸을 때 지금 이제 기대 인플레에 대한 수치가 조금 이제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5월과 6월에도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또 전망이 나오면서 증시가 약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뭐 매일매일 전망이 좀 달라지고 매일매일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긴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는 전반적인 움직임은 결국에는 증시는 반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 뭐 5월에 한 번 더 하든 6월에 한 번 더 하든 크게 지금 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집중할 타이밍은 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서서히 이제 이 바닥 라인을 뚫고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살펴보면서 이제는 코스피에 대한 그런 대세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런 대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금리 인하죠. 네, 금리 인하로 인한 그런 유동성 자금들이 좀 시장에 풀려야 되는데요. 그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선 적어도 올해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지금 이제 특정 테마별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내년부터 해서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고요. 그런 금리가 떨어짐에 따라서 유동성 공급이 되었을 때 이제 코스피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완연하게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계속 쭉쭉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레벨업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포지션이 나타날 거고요. 그 포지션이 2600선 이상이 될지 아니면 2600선 아래가 될지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자체는 지금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4월 13일에 하루 정도 매도하고는 다시 매수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옵션 만기 다음에 지금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내일부터 해서 다시 매수세가 이어지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코스닥이고요. 네, 코스닥 지표는 903포인트까지 치고 나갔습니다. 옵션 만기 이후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또 이제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면서 또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900포인트 이상으로 지금 이제 코스닥 지표가 올라갔고요. 완벽하게 이제 N자로 1차 상승분을 다 메워주는 그런 상승분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그 끝이 지금 어디일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급등세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있고요. 그런 급등세에 대한 조정은 항상 염두를 해두고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표는 이미 이제 고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고요. 1000포인트까지 10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정 기술 테마주의 위주로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좀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투자자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 한 3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조금 매수를 하면서 최근에
매도를 이어가던 그런 수급에서 조금 반전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시장에서 계속 이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환율 보겠습니다. 외환 시장은 1304원으로 지금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최근에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1300원 라인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320원 정도까지 좀 치고 나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1300원 초반대에서 네, 또 한번 눌러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시는 완연하게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차분하게 그냥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뭐 미국 증시 금요일에 마무리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네, 상승 조금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외환 시장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 국채 금리도 또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5월, 6월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 또 유지될 수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국채 금리가 한 0.1% 정도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고점 라인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듯 말 듯 하면서 좀 유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급등은 저는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 지금 최상의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국채금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하는 네, 그런 뭐 금리가 0.25%더 올라간다에 대해서 그런 급등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게 네,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5%에서 0.25%가 올라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거든요. 이미 시장은 5%, 4% 이상부터 이미 반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뭐 5에서 이제 6%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문제가 되겠지만 0.25% 추가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 크게 시장에서는 이제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완연하게 네, 시장의 사이클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실적주 테마, 실적주보다는 이제 기술주 테마 위주로 좀 이제 특정 테마 위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지만 저렇게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환율이 안정화되고 증시가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방향으로 갈 때는 서서히 이제 실적주 위주로의 대형주 장세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는 사실 횡보를 좀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상 내년으로 갔을 때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그런 장세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20원 상승해서 1.2% 상승했고요. 18,08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량은 전날과 거의 유사했고요. 18,100원, 20원 정도 추가로 상승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장 초반에 이제 살짝 하락을 하다가 좀 중간에 또 밀어 올리면서 관련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이 관련 테마 종목들이 한번 이제 바짝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크게 더 올라가지 못하고 적절하게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한 수급이 들어와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꿈틀꿈틀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그런 움직임에 대한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서서히 좀 힘을 주면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확실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확실히 금요일이었죠. 네, 금요일 장은 옵션 만기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짝 이제 옵션 만기까지 또 상승을 해서 옵션 만기 다음 날부터 해서 다시 국매도가 증가를 하고 그 국매도 증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외인 매도가 나오고 네, 외인 지분이 떨어지고 주가도 이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할 건가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도 한 809만 주 정도로 전날 목요일 대비해서는 증가를 했었고요. 상승을 유지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지금 뭐 고점도 사실 이제 거의 전 고점을 한번 찍고 네,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양봉으로 계속 밀어 올리면서 거의 저번에 옵션 만기 때 찍었던 고점과 유사한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한번 꺾어 줄 것인지 아니면은 거래량 한번 더 밀어붙이면서 이 고점을 높여가는지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지금 저점은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양구름을 계속 터치를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올리고 있고요. 추세 자체가 점점 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121선, 61선, 21선, 5일선 모두 지금 이제 정배열이 되었고요. 네, 장기적인 241선에 대한 저항도 돌파를 하면서 지금 이제 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이제 확실히 이 횡보 구간 오르고 내리고 하던 그 적은 거래량에서 조금 이제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네, 증가해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폴란드 원전 수주 소식과 함께 거래가 한번 터졌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옵션 만기 때 이렇게 2번 정도 거래가 한번 힘이 실렸는데요. 지금 평균적으로는 500만 주 이상으로 최근에 계속 거래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고 관련 테마들, 네, 이 관련 종목들이 다 이제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거래량은 한번 터뜨리고 줄어 있긴 하지만 다 뭔가 주가가 위로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한번 힘을 주어서 지금 위로 상방으로 지금 수렴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계단식으로든 아니면 뭐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왔든 결국에는 지금 평균적인 단가들이 다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처럼 막 엄청 눈에 띄게 네, 막 이 주변에 모든 테마들이 막 원전 테마를 향한 것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있고요. 크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2차 전지에 묻히긴 했지만 확실히 지금 평균 가격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게는 10%, 많게는 20% 이상, 네, 적게는 한 10% 정도 해서 지금 관련 테마들이 다 주가가 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 있고요. 조만간 네, 이 상승이 꺾이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점은 분명히 한 번 더 네, 수급이 몰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자, 금요일 옵션 만기 다음 날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가 66만 주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90만 주 매수하면서 지금 양매수를 또 크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지금 3월 31일 분기 만기부터 해서 쭉 이제 다시 이탈을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쓸어 모으고 있죠. 네, 이 수급을 다시 다 채워놓고 있습니다. 곡간을 채워놓고 있고요. 상당히 네, 인상 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 대부분이 연기금 투자자 36만 주, 사모펀드 14만 주, 여기서 이제 대부분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투신도 5만 7천 주 매수했고 보험도 8만 1천 주 매수하면서 최근에 매수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 연기금 투자자는 지금 3월 말부터 해서 다시 한번 또 크게 매수를 진행하면서 계속 지분을 모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저번에 한번 그 지분 이 퍼센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을 때 네이버에는 이제 5.4%로 되어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집계를 해보았을 때는 6% 이상 지금 연기금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집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도 이제 이탈했던 물량을 그대로 이제 다 메워 넣으면서 특히 이제 국매도를 이용해서 사고 팔고를 반복하던 그 외국인 투자자였는데요. 그 물량이 네, 지금은 이제 옵션 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옵션 만기 때 고점을 찍고 떨어뜨렸던 그 물량을 그대로 다 회수를 한 모습이고요. 네, 결국에는 점점 물량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블록딜이 8월 30일 정도였나요? 네, 이때 8월 31일 정도에 블록딜이 수행이 되었는데요. 그때
기준으로 해서 지분을 좀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쭉 줄었다가 그대로 이제 지금 지분이 다 채워진 상황이고요. 오히려 그 이상 지금 지분이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기관 투자자, 네, 금융 투자도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연기금 투자자가 오히려 더 많이 매수를 하면서 지분을 채워 넣었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바짝 이제 지분을 늘렸다가 확 줄였다가 이제 다시 그 지분을 거의 다 메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딜에 대해서 블록딜을 통해서 매도했던 그 물량을 다시 회수를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물량이 어느 정도 한번 순환이 되었다, 사이클을 돌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주가를 눌릴 만한 그런 상황은 많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두산 에너빌리티 총 주식수가 6억 3,800만 주 정도가 되죠. 네, 그 중에 1,200만 주, 1,00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되었을 때 전체 거래 회전율은 한 2%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거래가 2% 진행이 되어도 주가는 올릴만 하면 올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고요.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주식수가 많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이 수급이 주가를 올리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를 가둬놓으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때가 되면 한번 수급이 몰리면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올릴 만한 거래량은 지금도 사실 충분하다. 네, 그러나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상방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가파르게, 그죠? 아주 힘차게 올라가기 위한 전형적인 거래 패턴은 이런 패턴이다.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점점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만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수가 그렇게 주가를 못 올리게 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논리에 맞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급도 좋고 자리도 좋고 테마 전체의 움직임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수급은, 이 차트는 이 정도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확실히 또 줄었습니다. 920만 주까지 줄었고요. 4월 12일자로, 그죠?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많이 붙었던 그날에 다시 한번 이 공매도 잔고가 또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상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늘었다가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공매도 잔고가 줄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줄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물량도 다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이 한 달 동안에 공매도 흐름과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과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이클을 돌고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게 다음 주 내일부터 해서 또 매수가 계속 이어지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거래가 지금 계속 줄어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했다라는 것을 보면 다시 한번 잔고가 쭉쭉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대차 잔고는 살짝 이제 늘었었는데 이제 금요일에는 대차 잔고가 또 같이 줄었습니다. 19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고요. 체결은 79만 주. 그래서 대차 잔고는 2,750만 주로 잔고가 이제 확실히 좀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잔고 흐름이 2,700만 주, 2,800만 주 뭐 이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수급 자체가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점점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가도 서서히 이제 저점에서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지금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네. 자, 딱 이제 주가를 터트릴 만한 그런 명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 물량도 91만 주에서 좀 줄긴 했죠. 75만 주로 줄긴 했지만 전일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 금요일도 그렇고 계속 연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율이 12.83%, 제가 12.88%에서 11.8%까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물량을 그대로 메워 넣으면서 주가도 거의 유사하게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고점을 지금 터치할 만큼 비슷한 자리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의 물량이 그대로 메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기관 투자자도 계속 매수를 진행했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흐름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위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고요. 지금 주변 상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네, 그런 것들을 주시를 하면 됩니다. 주가는 주가일 뿐이고요. 결국 오르던 내리던 이 상황이 좋고 성장성이 있고, 네, 그런 환경이 좋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들보다도 뭐 투자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트라든지 그런 것들보다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에게 좀 더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소송 돌파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4월 26일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이제 국빈급으로 방문을 할 때 분명히 한번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뭐 도청 관련해서도 그렇고 미국과 뭔가 이 협력이 잘 안 되고 좀 그런 안제들이 엉켜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 협력과 네, 그런 동맹에 대한 그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민감한 사안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또 이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기준이 이제 4월 26일 그때 한미 정상회담이겠죠. 네, 그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고맙게도 이제 그런 뭐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소송을 걸어서 미국의 이 체코 원전에 대한 수출을 지금 허가를 반려를 당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히려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자, 짚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중에 지금 이 소식이 또 나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지금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IP 소송과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돌파구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말 정상 간 만남을 앞두고 부담 요소 해소에 대한 해소에 나선 것으로 원만히 해결될 경우 양국 원전 분야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송이 국제시장에서 한미가 공동 지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왔고 막바지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서로 이제 윈윈하는 방향으로 집중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6일 전까지 해당 소송간에 해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여지도 남겼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가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그런 협력에 대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방문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 전에 네, 상황이 정리될 수 있다라는 것도 저렇게 내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지금 슬쩍 언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첨단 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와 협력을 이어가는 것이 미국 국익에 대해서도 유리한 입장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중국이 세계 질서를 휘젓기 위해서 중동도 방문하고 프랑스도 협력을 하고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로 자꾸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견제 차원에서도 지금 이제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원자력 기술 관련해서는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이렇게 이제 5개가 지금 가장 기술이 좋기 때문에 프랑스가 지금 중국 쪽과 이제 협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편대가 형성이 된다면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제 분명히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건설 경험이 많긴 하지만 이전에 스마일 원전 사고 이후에 그 원전 건설에 대한 탈원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손실을 많이 입었고요. 제조 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시바에도 이제 매각이 되었다가 지금 이제 캐나다 사모펀드에도 매각이 되면서 지금 경영진이 계속 바뀌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내부적으로 결실을 다지기에는 좀 이제 무리가 있는 이 상황이었다. 그래서 분명히 겉으로는 이제 좋아 보이지만 이 내부적으로는 내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조 능력이 뛰어나고 네, 그리고 UAE와 또 우리나라가 협력한다라는 그런 좋은 소스도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도 네, 결국에는 한수원과 손을 잡고 또 공동 진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도 조율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고 우리나라가 2차 측으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한수원과 한전이 좀 반대를 하면서 그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협상 결렬이 되고 결국에는 견제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분명히 이제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월 말부터 그런 얘기가 돌았기 때문에 벌써 이제 2달이 다 되어 가거든요. 네, 그 기간 동안 의미 있는 내용이 오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그리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죠. 4월 26일까지 10일 정도까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결론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카자흐스탄 부총리와 또 면담을 하면서 플랜트와 광물 개발 협력 논의를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복합 화력 발전소를 수주를 했죠. 1조 1,500억 정도를 수주를 하면서 중앙아시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처음 진출한 그런 사례가 되었는데요. 카자흐스탄과 지금 한국이 점점 이제 그런 플랜트 관련 공사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이 최근에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총 12조 규모의 그 원전 사업이 또 러시아와 프랑스, 그 다음에 한국, 중국 이렇게 4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제 우리나라가 따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협력 논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큰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면서 추가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수주 물꼬를 틀 수 있는 이 좋은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독일이 이제 모든 원전을 전원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마무리를 했고요. 남은 3기까지 이제 영구 정지를 하면서 원전이 이제 돌아가는 원전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는 탈원전에 대한 목표를 달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와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이제 원전을 늘리면서 이 유럽 안에서도 지금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는 확실히 원자력 에너지가 괜찮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천연가스와 같은 그런 에너지의 이 비중이 높았을 경우 그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네, 그리고 그 수입원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을 때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위험하다, 흔들리더라는 것을 독일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카타르에서 LNG를 수입원을 바꾸고 뭐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수입하고 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바꾸긴 했지만 대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보다는 억지로 좀 끌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생산 단가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전기료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이 독일의 탈원전이 정말 이제 옳은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전에 2017년 정도였죠. 그때 이제 이미 유럽에서 그 해상 풍력이 상당히 효율이 떨어질 때 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계도 이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분명히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수소 에너지가 상당히 좋은 에너지이지만 일단 그 전까지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그런 다른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독일입니다. 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독이 될지, 그런 득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에 화산이라든지 뭐 그런 대외적인 또 변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러시아 북쪽에 뭐 그런 화산이 터지고 태평양 한가운데 화산이 터지고 이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화산이 터졌을 경우에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을 수집하는 그런 태양광 패널은 아주 좋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해상 풍력 같은 경우도 화산재가 꼈을 경우에 풍력에 대한 그런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조화가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 탈원전 완료, 그죠? 그 성과 완료를 굉장히 집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의미 있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원자력 관련해서 소식은 전해드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이 원자력이 살아났기 때문에 원자력이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게 주가 아니죠. 이미 우리는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개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공급 실적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필요하다, 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풍력 에너지가 눈에 띄고 있고요. 이 페이지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때까지의 풍력 에너지에 대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풍력 에너지는 1.6기가와트 수준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풍력 실적은 0.3기가와트입니다. 그래서 전체 비중의 에너지로 따지면 5분의 1 수준이죠. 20% 정도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에너지 입장에서는 차지를 하고 있고요. 총 97기를 납품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주 한림단지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하면서 작년에 해상풍력 관련해서 굉장히 큰 금액을 수주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이 전라남도 신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여러 분야에서 다시 해상풍력이 건설이 추진되면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추가 수주가 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5.5메가와트는 제주 김영에서 실증을 했고요. 전남 영광에서는 3메가와트를 실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8메가와트급을 정확한 지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전라남도 쪽에서 실증을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실증을 진행해왔고 이제 올해부터는 8메가와트를 거의 상용화했기 때문에 이 납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국책 관련 사업으로 같이 산학연구원과 같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납품 실적이 있을수록 국가에도 이득이 되고 기업에도 이득이 되는 그런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슨,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상풍력 기업들은 개발 터빈이 용량이 아마 5메가와트급 이상 나가는 용량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8메가와트급을 개발을 성공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풍력
속도에 맞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좋을 수 있다,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형 15메가와트급 그 이상은 아직 개발을 못했지만 그건 이제 지멘스 감회사라든지 그런 해외 풍력 1위 기업들과 또 협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풍력 단지가 점점 이제 가속화가 될 거고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해상 풍력에 대한 시장이 커질 거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풍력 시장도 중요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베트남 시장에서도 아주 깊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두산 비나를 통한 그런 해상 풍력의 하부 구조물이죠. 그쪽은. 그래서 오스테드와 협력 MOU도 체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좋은 소식이 조만간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결국에는 계속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올 1분기 4주 이상 수주를 했고요. SMR 시장도 그렇고 해상풍력, 액화 수소 플랜트도 지금 완공이 되어서 생산을 시작할 거고요. 올해. 그다음에 가스터빈 시장도 지금 이제 실증 마무리 단계입니다. 올해 7월에 아마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4대 성장 산업이 다 매출 발생시키고 수주를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보았을 때는 올해 8.6조 수주도 무난히 달성하고 내년에는 그 수주 목표액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주가가 움직일 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관련 에너지 관련 테마들도 다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수급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 차분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기다렸던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4월 말부터 5월까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